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 된 아줌마입니다. 남편은 바다에서 일하는 뱃사람인데 새벽부터 고기를 잡으러 가는 어부죠.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던 저희는 한 동네에서 같이 살았어요.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았지만 동네에 또래 아이들이 없어 저희는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남매처럼 지냈습니다. 그렇게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저희는 부모님들끼리도 서로 다 아는 사이고 또 서로 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남편네 부모님들께서는 어릴 때 저만 보면 우리 며느리 왔냐라며 저를 이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성인이 되었고 각자의 꿈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서로의 소식을 모르면서 지내게 되었죠. 명절 때나 집으로 오면 가끔 부모님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 듣는 정도였습니다. 너희 어릴 때는 잘 맞았는데 요새는 왜 안 만나냐며 서로의 부모님이 물으셨고, 저희는 어릴 때야 같은 동네였고 그래서 친하게 지냈던 거지 좋아한 건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쪽 부모님들은 나이만 차면서 연애도 안 하고 있던 저희에게 한 번만 만나보라 권하셨고, 그렇게 저희는 몇십 년 만에 부모님들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난 오빠여서 그런지 왠지 모르게 떨리고 더 설렜습니다. 그날 오빠와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의 근황을 물었고, 오빠는 타지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다 마음이 지쳐서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 뒤로 아버지 일을 하기 위해 지금은 아버지와 같이 배를 탄다고 했습니다. 제 기억에 오빠네 아버님은 어릴 때부터 배를 탔고 어린 시절 아버님께서 심심해하는 저희를 배에 태우고 다니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오빠와 커피를 마시며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데 얼마나 재밌던지요. 저희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어린 그 시절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오빠는 저에게 어릴 때부터 저를 좋아했다며 그때는 그냥 동생으로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닌 것 같다면서 자기와 한번 만나보자고 저에게 고백했고, 저도 그런 오빠가 싫지 않았고 불편하지 않았기에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진 후 그렇게 제 남자친구가 되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소식을 들은 부모님들은 저희보다 더 좋아하셨고, 저희는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라 설레이는 연애보다 정말 가족처럼 편안한 연애를 했습니다. 서로의 부모님에게도 최선을 다했고,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서로에게 맞추면서 지냈습니다. 하루는 남자친구와 같이 영화를 보고 돌아와서 아버님의 배를 타고 낚시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남자친구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반지를 주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파도 때문에 프로포즈 도중 반지를 잃어버렸고, 당황한 남편은 반지 케이스만 주며 준비한 대사를 말하며,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시댁에서는 가족이 된 걸 축하한다면서 저를 반기셨고, 시댁에서 준비해 주신 집으로 들어가서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서 시댁에서는 임신에 좋다는 음식이나 보약을 항상 챙겨주셨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 상심하고 있을 때 친정에서는 시험관 이야기를 해왔고, 시험관에 드는 비용은 시아버님이 다 지원해 주신다면서 그렇게 시험관에 도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험관도 결과는 좋지 않았고 시아버지께 죄송해서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니 시아버지는 혹시 네가 아이 갖기 싫은데 우리가 강요하는 거면 그만두거라. 하지만 아이는 원하지만 비용이 걱정되는 거라면 걱정하지 말고 내가 그 정도 해줄 능력은 되니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셔서 계속된 시도 끝에 임신에 성공하였고, 시댁에서는 정말 고생 많았다면서 마음고생, 몸고생 다 했다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노력 끝에 아들을 낳았고, 아들은 정말 귀하게 얻은 만큼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댁에서는 정말 이쁨 많이 받으면서 귀한 대접을 받고 살았는데, 제 친구들은 저를 보며 시댁 정말 잘 만났다고 부러워했고, 남편 복도 많다며 여기저기서 칭찬을 들었죠.
그렇게 동네에선 남편 복에 시댁복까지 복받은 여자라고 소문이 났고 어딜 가든 유명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소심한 성격이었던 저는 그런 시선들이 불편했고 그걸 알게 된 남편은 동네 분들에게 그러지 말아달라고 저 모르게 부탁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들과 함께 저희는 정말 즐겁게 살았고 남편은 새벽부터 나가야 하는 고된 뱃일에도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9살 생일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생일 촛불을 불고 소원으로 내년 생일에는 아빠 배를 타고 바다에서 생일을 보내고 싶다고 하였고 아들 바라기였던 남편은 아들에게 어려운 소원도 아니니 내년 우리 아들 10번째 생일날 꼭 바다에서 생일 보내자 라고 약속을 하였고 아들은 벌써부터 내년이 기다려진다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날 아들은 생일 잔치를 하고는 빨리 할머니 집에 가자며 졸랐습니다. 매년 아들 생일에 시댁이랑 친정에 가면 아들 생일 선물은 사두고 기다리고 계셔서 아들이 그걸 알고는 빨리 가자고 재촉했죠. 그렇게 그날도 시댁과 친정집에 들린 뒤에 아들은 선물을 왕창 받더니 매일매일 생일 하자면서 졸랐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생일이 지난 후 방학이 되었고 아들은 방학 동안 할머니 집에 있고 싶다고 해서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리니 시부모님은 당연히 오고 싶으면 와야지. 우리가 잘 돌보고 있으마. 그러는 동안 너희는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어떻겠니? 그동안 아기 낳고 쉬지도 못하고 육아만 했으니 조금 쉬다 오렴. 그 말을 듣고 저와 남편은 오랜만에 아들 없이 남편과 단둘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아이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면서 이번 여행은 재밌게 보내다 가자고 하였고 그날 여행은 아직까지도 생각날 정도로 정말 재밌는 여행이었습니다. 남편이 고기 구워준다고 장작에 고기 구워주는데 남편은 고기를 다 태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탄 부분만 빼고 먹으면 된다고 탄 부분을 가위로 제거하고 고기를 잘라서 제게 주는데 겉에만 타고 안에는 생고기인 걸 보더니 남편은 당황했는데 그때 남편의 얼굴이 얼마나 웃기던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여행을 재밌게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둘이서 같이 여행을 가자고 아들에게 미안하지만 둘이서 떠난 여행이 너무 재밌다며 다음에도 꼭 둘이 같이 오자고 손가락 걸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짧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시댁에서 방학 기간 내내 아이와 있고 싶다고 하셔서 방학 동안에만 아이를 맡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된 저는 그동안 아이가 있어서 못했던 취미생활이나 친구들을 만나 쇼핑하거나 여행 가기 등 이것저것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방학 동안엔 정말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이가 시댁에서 버릇없이 행동할까봐 불안한 마음에 매일 전화드려서 사고 치진 않았는지 물었지만 시댁에서는 오히려 사고를 쳐야 애들인 거라고 너무 걱정 말라고 매일 전화 안 해도 된다고 하셔서 오로지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의 10번째 생일을 일주일 남겨두고 아들은 매일매일 저희에게 엄마 아빠 안 잊었지? 이번 내 생일 어디서 하는지 알고 있지? 물었고 저희는 알고 있다고 걱정 말라고 했죠. 그렇게 아들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생일이 되었고 작년에 약속한 대로 남편은 저와 아들을 태우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좋았지만 바람이 불어 파도가 조금 있었죠.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는 남편에게 오늘 파도가 조금 있는데 괜찮을까? 하니 남편은 그런 제게 내가 있잖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며 저를 안심시켰죠. 그렇게 낚시 포인트에 배를 멈추고 준비해온 케이크에 불을 붙이고 아들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곤 아들이 갖고 싶어 했던 게임기를 선물했더니 아들은 너무 좋았는지 배 위에서 방방 뛰었고 저희는 혹시나 다칠까봐 뛰지 말라고 아이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그 기쁜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춤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아들의 춤을 보며 깔깔 웃던 저희는 바다 나온 김에 낚시나 하다 들어가자 해서 각자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들은 뱃머리에서, 남편은 배 뒤편에서 낚시를 하는데 제 뒤에서 낚시를 하던 아들은 낚시보다 게임기를 갖고 놀고 싶었는지 낚시는 재미없다고 하고는 제 뒤에서 게임을 하면서 놀고 있었어요. 파도는 있지만 낚시가 잘 돼서 낚시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퐁당 하는 소리가 들렸고 아들의 짧은 외마디 비명이 들렸습니다. 악! 하고 말이죠. 저는 놀라서 뒤돌아보는데 아들이 바다에 빠져 있었고 저는 너무 놀라 다급히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라고 하는 순간 남편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파도가 있어 아들은 배에서 점점 멀어졌고 그렇게 패닉에 빠진 저를 대신해 남편은 빠르게 헤엄을 쳐서 아들에게 다가갔고 그 순간 파도가 치면서 아들과 남편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배 위에서 목이 쉬어라 소리를 치며 아들과 남편을 불렀지만 남편과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니 파도는 더 심해졌고 배 조정도 못했던 저는 배 위에서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근처에 있을까, 아들을 구했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남편을 불렀어요. 그리고 119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얼마나 흘렀을까요? 해경이 다가와 파도가 좋지 않으니 돌아가라고 했고 저는 울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경의 도움으로 저는 육지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남편과 아들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육지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렇게 아들의 10번째 생일날 저는 남편과 아들을 동시에 잃었고 삶의 이유도 잃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선 제가 남편과 아들을 잡아먹었다고 소문이 났고 소문은 점점 더 빠르고 부풀려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네에서 다른 의미로 유명 인사가 되었고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였죠. 그런 저에게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말 듣지 말라고, 그건 사고였고 너가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라며 오히려 제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아들과 남편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시신이라도 찾을까 해서 혼자 매일 바다로 나가보지만 옷가지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시던 시아버지께서 아들과 손자가 죽어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너까지 이러는 거 보니 마음이 좋지 않다 하셨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된 후 죄송해서 저는 더 이상 시댁을 가지 못하였고 시댁에서는 죄책감 가지지 말라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제 걱정을 더 하셨죠. 그 이유는 제가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스트레스로 지금 가진 아이까지 잘못될까 마음껏 슬퍼하시지도 못하고 오히려 제 눈치를 보시는 시댁을 보곤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아이를 낳게 되었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찾아오신 시부모님께서 제게 아이를 두고 새 인생을 살라 하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새 인생이라뇨? 그럼 우리 아이는요? 아이를 두고 새 인생을 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니 시부모님은 저에게 처음에 우리 아들하고 손자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는 너를 많이 원망했다. 하지만 그건 네 탓이 아니야. 그저 사고였지. 그런데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는 널 탓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버틸 수가 없었거든. 그런데 생각해보니 너도 우리처럼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었더구나. 그리고 과부로 살기엔 나이가 너무 어리니 아이는 우리에게 주고 너는 새 인생을 살아라 하셨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은 제가 불쌍하고 안 됐다며 시부모님은 아이를 주고 새 인생을 살라고 하셨어요. 친정에서는 시댁 말대로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저는 다시 시작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고 시댁에는 정말 죄송하다고
지금 가진 아이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같은 존재라서 그럴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편이 항상 딸 갖고 싶다고 난리를 쳤는데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정말 좋아했을 겁니다. 저는 딸아이를 낳고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일을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일을 하려니 경력 단절인 저에게 취업하는 것도 힘들었고 운 좋게 면접을 보러 가도 아이 엄마라는 이유로 떨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 식당 일이든 단기 알바든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고 몸은 힘들어도 경력이 단절된 제가 할 수 있는 건 몸 쓰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나가서 설거지를 하고 서빙을 하며 모은 돈은 오로지 딸아이에게 다 쓰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힘들면 친정에서 도움을 주었고 그렇게 저는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작지만 둘이 지낼 수 있는 집도 새로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커갔고 아이가 커갈수록 돈은 배로 들었습니다. 여자아이가 돈이 많이 든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유치원에 갈 때면 무조건 공주옷을 입어야 하는 저희 딸은 매일 다른 공주옷을 입고 싶어 했고 한 번 입은 옷은 입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아이 유치원 보내는 게 전쟁이었습니다. 입었던 옷을 안 입은 새 거라고 속이며 아이를 달래며 키웠고 그렇게 딸아이는 커서 벌써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었죠.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얼마 전 시부모님의 연락을 받고는 만나 뵈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시부모님을 뵙는 거라 걱정되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딸아이를 보자마자 금이야 오기야 하셨고 딸아이도 처음엔 누구냐고 낯설어 하다가 금세 할아버지 하며 잘 따랐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네셨고 저는 그걸 받을 수 없었어요. 그 돈은 남편이 저 몰래 평생 모아둔 돈이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만약 둘째를 낳으면 돈이 더 들어갈지도 모르니 자기 용돈에서 조금씩 아껴서 넣은 돈이었어요. 시어머님은 이거 받고 아이 옷이랑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필요한 거 사라고 건네셨죠. 하지만 저는 받을 수 없다고 하였고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께서 이건 우리 손녀 주려고 내 아들이 모은 거니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너랑 손녀 돈이 맞다. 지금 네가 힘들어한다는 소리 들었다. 그리고 이 통장은 내가 평생 모아온 돈인데 우리 손녀딸 키우는 데 쓰거라 하시며 부동산 등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은 동네에 6층짜리 상가 건물을 갖고 계셨는데 이걸 저한테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 혼자 딸아이를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 테고 시간도 많이 필요할 텐데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을 하고 딸아이 대학교 보낼 때까지 여유롭게 지내라며 이미 남인 저에게 상가 건물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곤 시어머님께서 아가, 이건 우리가 손녀딸을 위해 내린 결정이니 사양하지 말고 바꿔라. 이 건물 우리가 가지고 있어 봤자 아무 필요도 없고 우리 손녀딸만 행복하면 된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뒤 상가 건물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에 시아버지가 그대 말했듯이 너는 잘못이 없다. 그러니 당당하게 살아라. 살다 힘들어지면 찾아오거라.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찾아오거라. 하며 제가 연락하기 전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시고는 힘든 일이 있으면 꼭 연락 달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딸아이가 10살이 되던 해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와 함께 시아버님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님은 저를 보곤 와줘서 고맙다며 손을 잡아주었고 그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몰래 펑펑 울었습니다. 아들을 잃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항상 도움만 주셨던 분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시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님은 살아계시는 동안 연락도 자주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들의 죽음 후 저는 죄송한 마음에 시댁을 꺼렸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시댁 덕분에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하나 해드린 게 없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손녀딸 얼굴이라도 많이 보여주기 위해 자주 왕래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동네에선 아직도 절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은 누가 절 욕하면 시어머님께서 되려 저보다 더 화를 내주시고 예전에 비하면 수군거리던 분들도 조금은 줄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는데 안 좋은 소문에 딸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어서 아이와 저는 다른 동네에서 살면서 주말마다 오고 있습니다. 가끔 그때 바다를 가지 말걸 후회도 하며 살고 있지만 그래도 아들과 남편 덕분에 제 인생에서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함께 남은 인생은 아들 초등학교 다닐 땐 한창 남편 사업이 너무나 안 좋게 흘러가던 때라 저도 부업으로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야구르트 배달부터 식당 홀 서빙까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아들은 다행히도 속 썩이지 않고 잘 자라주어서 그나마 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중학생 시절에는 남편이 새롭게 시작했던 CCTV나 블랙박스 떼어와서 달아주고 판매하는 일들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전망이 안 좋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이 워낙 변덕이 많고 사업을 자주 접고 다시 시작해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이제 정착하고 싶다며 아들 낳고 저희가 처음 신혼생활 시작했던 동네로 돌아가 집을 구하고 돈을 모아서 주유소 하나 구했으니 평생 이거 잘해보자면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마침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였고 남편이 가자던 동네가 저희 도시에서 가장 학구열이 높고 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동네였기에 저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가 처음 살림을 시작했던 동네에서 아들을 고등학교 보내고 주유소 하나 운영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이사 다니고 사업 접고 시작하고 저도 저 나름대로 알바나 일하고 바쁘고 정신없게 살아왔었는데 그 무렵부턴 조금 살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철이 든 건지 이젠 진짜 어려움이 없으려나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주식이나 재테크, 부동산 같은 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자기도 평생을 사업 망하다가 겨우 안정적으로 살기 시작한 걸 알아서인지 관심만 가질 뿐 선뜻 시작하거나 큰돈을 투자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모으는 목돈이 없어서 그랬던 걸 수도 있고 제가 모르게 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집안에 큰돈을 제가 쥐고 있다는 거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들 방을 정리해주다가 아들 방에서 주식 관련 책들이 부쩍 많은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 처음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뭐 주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갈수록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은 아들의 씀씀이가 과도하게 커지는 것이 눈에 보였고 아들이 고등학생이지만 방학을 하면 가끔씩 주유소 아르바이트들과 함께 일을 돕곤 했었는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같이 알바하는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배달 음식으로 함께 하려는데 그중 한 친구가 저보고 부자면서 더 비싼 음식을 사주면 안 되겠냐고 우스갯소리로 말하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아들과 부쩍 가까이 지내던 친구였기도 했고 그냥 실없는 소리라기엔 느낌이 이상하여 밥 먹고 나서 그 아이를 불러다가 제대로 한 번 더 물어보았습니다. 대충 우리 가정 경제 상황을 아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아들한테 들은 것이 뭐가 있냐며 저도 대충은 아는 것처럼 둘러대고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저희 아들이 주식으로 대박이 나서 갑자기 큰 돈을 만지게 됐고 그전까지는 사장님 사업이 어렵기도 했는데 지금은 모아둔 돈만 억이 된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아들 방에 꽤 많다고 느꼈던 주식 관련 책들이 스쳐 지나가며 정말 놀랍기도 했고 어떻게 주식을 할 생각을 했는지 의아하기도 했으며 뭔가 모르게 조금 두렵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그 큰 돈을 만지며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이었는지 계속 제게는 숨길 생각이었는지 등등 정말 별 생각들이 다 들었던 것 같네요. 그렇지만 알게 된 이상 숨길 순 없다고 생각했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추려 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도저히 얼굴 보고 말할 용기가 안 나서 대충 편지에다가 몇 글자 끄적였던 것 같아요. 우연히 알게 되었고 엄마에게 왜 솔직하게 공유해주지 않았는지 마음이 무거워서 아는 티를 못 내다가 이렇게 편지로 대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 혼자 주유소에 있는 시간대였는데
아들이 일찍 귀가하며 제게 말해주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전학이며 이사며 옮겨 다니면서 아빠 사업이 힘들기도 좋기도 했던 건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주식 정보나 사업 정보 등등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번에 주유소 한다는 말 듣고 이쪽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려나 궁금해서 관심만 가지려던 게 우연히 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알게 되었고, 주유소 알바를 하며 틈틈이 모은 돈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설이며 추석이며 용돈이랍시고 받아온 모든 돈을 털어 투자하게 되었는데 1년 만에 엄청나게 상승해 돈의 맛을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주식을 공부하면서 점점 불리게 되었다는 게 제 아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저와 제 남편의 불안정한 사업 활동으로 인해 아들이 주식에까지 눈을 돌리게 했다는 게 미안했고, 억장이 무너지면서도 어떻게 어린 고등학생 아들이 주식으로 돈을 불려 몇백에서 거의 몇천에 달하는 돈까지 만지게 된 건지 마냥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왜 말을 안 했냐 물으니 아예 거짓말하거나 숨길 생각은 아니었지만 주식이라는 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돈이 이렇게 많다고 알리면 아빠가 또 다른 생각을 할까봐 당분간 자기가 더 공부를 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아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고생만 시킨 것 같다는 미안함과 구구절절 다 아들 말이 맞기만 해서 저는 그래 알아서 잘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실제로도 아들이 기특한 마음이 너무 컸고요. 그렇지만 아들 말대로 저희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돈을 노리고 사업을 넓히고 싶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의도치 않게 아들과 함께 비밀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노발대발을 하며 저에게 아들 소식을 알고 있었냐고 했습니다. 전 깜짝 놀라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게 됐냐고 되물었고, 남편은 제가 알고 있었던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더 화를 내면서 옆에 있는 물건들까지도 부수며 억울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우리 가족을 위해 평생을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둘이 말을 맞추고 속일 수가 있냐며 화를 내더군요. 나중에 아들 말을 들어보니 우연히 주식창을 닫지 않고 컴퓨터를 켜두었다가 들킨 것 같다고 얘기하더군요. 저희 집에 컴퓨터가 한 대라서 거실에 두고 함께 사용하는데 아들이 어쩌다 흘린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굉장히 가정에 소홀해진 것이 눈에 보였고 대놓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들도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화가 나서 잠깐 저러는 거겠지 생각했고 가볍진 않지만 참아가며 그냥 넘겼죠. 그치만 남편의 행방은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남편은 대놓고 바람까지 피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오히려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여자들이랑 놀아나는 모습을 보니 그냥 기가 막혔습니다. 본인 모르게 집에 돈이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해가 안 갔고, 실제로 제 돈도 아니었으며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 그냥 저도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아들에게도 네 탓이 아니니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원래 저럴 사람이었던 거라고 냉정하지만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남편이 또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와 놓고 자기를 남자로 봐주기는 하냐는 둥 헛소리를 하더니 이제 자기를 남자로 봐주는 그런 사람이랑 새 삶을 시작할 거라고 큰 소리를 치며 집 몇 개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쓸어담고 나갔습니다. 어안이 벙벙하고 어이가 없었는데 누가 봐도 취한 사람이었고 취해서 그러는 것이었기에 내일 해 뜨고도 저럴 수 있는지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뭐 어디 차 안이나 모텔에서 하루 자고 들어오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남편은 진짜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일주일이 지나기 직전 무렵엔 전화번호도 신호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슬슬 갈수록 너무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아들에게 괜찮은 척 해두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너무 불안하여 수소문하여 남편을 찾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이름을 묻더군요. 그러더니 남편이 사망했으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한다고 했는데 전 믿기지도 않았고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내내 남편을 괘씸하게 생각했지 제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병원에 가보니 이미 절차들은 진행되어 있었고 전 경찰에게서 전후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곱씹어 보니 저와 다투고 술에 취해 짐을 싸서 나간 딱 그 당일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길바닥에 있었고 한 차가 남편을 차로 치게 됐는데 그때 바로 신고를 하거나 차라리 그냥 그 자리에라도 뒀으면 됐는데 너무 무서웠던 나머지 남편을 근처에 있는 호수와 산 언저리에 버려두고 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 꿈자리를 비롯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 범죄자 놈이 자진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오늘 남편이 발견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졌고 또 마지막에 남편이 그렇게 나간 게 다 제 탓만 같고 그 사람이 너무 원망스럽고 괴로웠습니다. 아들에게도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었고 앞으로 제가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막막하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아들이 있었기에 그냥 망가진 채 살 수만은 없었고 하나뿐인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해야 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남편을 보내고 주유소를 처리하고 살던 집도 내놓고 아들과 자그마한 아파트 하나를 구해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들도 지금까지 자기가 모아둔 돈은 정말 이게 전부라며 이제 손 다 털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돈과 제가 가지고 있던 집 그리고 주유소까지 모두 처분하고 아들과 둘이 살 자그마한 아파트 한 채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며 남편 옷도 조금 태워주고 정리 못했던 것들도 겸사겸사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옷장 안에서 한 상자를 발견하게 됐는데 전 진짜 남편의 죽음 이후로 이렇게 놀라거나 충격받을 일이 더 이상 없을 거라고만 생각했지만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상자에는 딱 봐도 내연 관계였음을 알 수밖에 없는 남편과 다른 다정한 여자들의 사진이 가득했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받은 선물인지 미처 주지 못했던 선물인지 몇 가지 물건들과 짧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대충 정리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만나게 돼서 좋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배신감 들었지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니 한창 남편이 밖으로 나돌 때 직접 목격하지 못했을 뿐 외도를 예상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죽은 사람한테 억울하니 어쩌니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저도 그냥 최대한 빨리 털어버려야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그 물건들과 편지와 사진들도 버릴까 싶었지만 그냥 버리느니 태워주는 게 낫겠다 싶어 마지막 옷들을 태우며 함께 태웠습니다. 마음이 많이 허전하고 괴로웠지만 그래도 태워줘야지 싶었죠. 태울 수 있는 곳까지 원래 제가 차를 몰고 가서 태워주곤 했는데 유독 그날따라 운전할 자신도 없고 기력도 없어 고3 수능 치자마자 운전면허를 따고 한창 연수를 받은 아들 보고 근처이니 한번 운전해보겠냐고 운전대를 맡기고 함께 태울 수 있는 곳까지 가서 한 장 한 장 사진을 태웠습니다. 옷을 먼저 태우고 이제 그 불구덩이 속으로 편지와 사진을 태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아들내미가 이 여자 그 여자 아니냐며 사진 속 여자를 가리켰는데 저도 그때서야 눈치를 채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냐 많이들 그랬지만 남편 장례 당시에는 정말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만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여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제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진 속 여성이 제 남편을 차로 치고 남편을 근처에 버려뒀던 그 범죄자 놈이었습니다. 남편 장례 때도 그 이후로도 아들 앞에서는 한 번도 운 적이 없었는데 그날 아들 앞에서 진짜 목 놓아 펑펑 울고 미친 사람처럼 또 울고 계속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눈앞에 두고도 몰랐던 거에 대한 충격과 이제 남편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과 무서움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 너무 괴로운 마음에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갈 때도 아들이 내내 저를 부축해줬고 그날 이후로 거의 3주 넘게 저는 집에 누워만 있었던 것 같네요. 정말 다행히 저희 아들이 수능을 치르고 성인이 되기 직전 거의 집에만 있을 때 절 돌봐주고 스스로 밥도 차려 먹고 무엇보다도 경찰과 검찰을 오가며 다시 남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알아봐주기도 했습니다. 단순 뺑소니가 아니라 내연관계의 여자였다면 계획되어 있던 살인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찬찬히 할 수 있을 때 돌이켜보니 정말 다행히도 똑부러지고 상황을 잘 수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들내미가 있는 게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모든 진실을 그때서야 다 알게 된 채로 경찰의 수사를 기다리게 됐고 안 그래도 수감 중이던 남편의 내연녀와 다시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 짓을 생각해보면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악마 같은 사람인데 웃긴 건지 무서운 건지 저와 아들의 손을 잡으며 진짜 죄송하다고 하염없이 울더군요. 진짜 울 사람은 저인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듣지 않고 자기가 계속 울고 그랬습니다. 원래 저와 아들을 정리하고 본인에게 돌아오겠다고 말했고 돈도 해오겠다, 집도 해오겠다 말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에게 소홀하고 연락도 잘 되지 않자 배신감이 너무 컸고 남편이 술에 취한 날 차로 치려던 건 정말 홧김이었다고 저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있던 그날 그 여자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그간 억울하고 서운했던 것을 털어놓았고 남편이 받아주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실랑이 했고 남편이 길거리에 취해 있자 처음엔 내려서 말다툼을 하고 남편을 회유하려고 했는데 취해 있던 남편이 그냥 첩주제에 선을 넘는다 어쩐다 등등 취해 있는 상태에서 먼저 욕설과 조금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자 차로 들어가 남편을 위협하려고만 한 거였는데 남편도 취해 몸을 못 가눠 정말 순간적으로 발생된 실수였다고 구구절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알던 뺑소니 당시 상황과 달라진 것은 하나 없었지만 그런 관계였고 그런 대화가 오갔었다는 걸 들으니 정말 소름이 끼치고 놀라서 뒤로 자빠질 지경이었습니다. 형량을 비롯해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바뀌진 않겠지만 이런 속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게 너무 다행스럽기도 했고 너무 괴로워서 어쩌면 많은 걸 알게 된 지금이 더 원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시간이 많이 흐른 시점이라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평생 아물지 않을 상처이자 사건이 될 것 같아요. 웃긴 게 아직도 그 내연녀의 하나뿐인 딸이란 사람은 저희 가족에게 몇 달에 한 번씩 꼭 이것저것을 보내옵니다. 그러다가 아들에게서 저희를 찾아와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다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전 그 내연녀의 딸이 사과를 하고 싶다는 사실보다도 아들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고 아들에게 물어보니 그냥 몇 번 마주할 때마다 혹시 모를 일이 나중에 생기면 안 되고 경찰을 통해 연락하는 것보다 더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에 자기들끼리 연락처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 주소를 아는 것도 아니었고 메신저 채널을 통해 그냥 선물을 보내주면 그 선물을 받은 저희 아들이 직접 저희 집 주소를 입력해 배송을 받아왔다는 사실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범죄자 모녀한테 죄책감 덜어지게 그런 짓을 뭐하러 했냐고 앞으로 선물 줘도 그냥 무시해라 그리고 번호도 바꿔라 큰소리 내며 아들을 혼냈습니다. 그런데 아들 반응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솔직히 잘못은 아빠랑 그 내연녀가 저지른 거고 자긴 솔직히 아빠가 잘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아빠에게 가져오던 애정이나 감사함들도 이제는 그런 감정들마저도 희미하다며 그 딸한테까지 직접 나쁘고 탓하는 감정 가지기 싫다고 얘기하더군요. 평소에 냉정하고 상황 판단을 잘하고 이성적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소름 끼치게 이 상황에서 그 내연녀의 딸 편을 든다고 생각하니 아들도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저 몰래 그 내연녀의 딸과 더 연락을 한다면 정말 아들 얼굴도 못 볼 것 같고 아들마저도 잃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하루하루 더 시름시름 앓게 됐고 아들도 그 정도의 관계까진 안 하고 탓을 안 할 뿐 선물을 받을 정도일 뿐이지 제가 걱정하는 나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절 다독이고 설명했지만 이제 병처럼 앞으로 제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하게 됐고 그런 습관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게 더 충격적인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하는 습관들을 가지게 됐네요. 앞으로 정말 잘 추스리고 살 수 있겠죠? 긴 글이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제 아들이 평범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면 감사합니다.